생각보다 실시간 채팅은 좀 악플이 많았는데 나중에 달리는 채팅들 보니까 댓글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사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사실 또 들어갔어. 사실 또 들어가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열린공감 시청자 여러분. 저는 2030 세대 공감에 계속해서 출연하고 있는 20대 청년 박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 저도 계속 2030 세대 공감에 출연하면서 인사드리고 있는 박동현입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1급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제일 관심 있는 어떤 이슈가 어떤 거죠?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이 가장 핫하죠. 저희가 이제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꼭 민주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요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이제 8명 됐군요. 네. 8명의 경선이 되게 핫한 이슈인데 네. 거기에 대한 이제 20대들의 생각을 열린공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의 취지가 어떤 후보를 밀거나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20대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니까요. 그렇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한 후보씩 다루기로 했습니다. 제일 공평한 방법이죠. 그쵸? 1번은 누구죠? 전설의 추다르크 누님, 네, 추미애 전 장관님이십니다. 장관이죠. 동현 씨는 추미애라는 후보 관련해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사실 이게 좋게 들릴 수도 있고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탄핵 메이커. 그렇죠. 두 번의 탄핵을 주도했죠. 네. 첫 번째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삼보일배도 하시고 그때 생각 소회를 많이 밝히시기도 해서 넘어가는데 이제 두 번째 탄핵을 성공시키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탄핵을 성공하는 데는 추미애가 짱이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원조 친노 분들에게는 좀 비판의 대상이었어요, 오랫동안. 네. 왜냐하면 뭐 말씀하셨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어느 정도 주도했던 면이 있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사실 몇 년간 고생도 많이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 당시에 기억하세요 혹시? 그 최고위원도 됐었잖아요, 추미애 네, 그렇죠. 의원이. 그 이후부터 되게 열심히 문재인 당시 대표를 도왔고 또 특히 2016년 탄핵 국면 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대표를 지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당대표로서 일사불란하게 탄핵까지 이끌어냈죠. 그런 점들이 사실 국민들 그리고 지지자들 안에 있는 추미애 대표 이미지죠. 네.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이 볼 때는 사실 헌정사상 최초 지역구 5선을 지낸 여성 국회의원으로도 유명하죠. 그렇죠. 지금 이제 고민정 의원이 지역구를 맡고 있는 광진 쪽에서 그렇습니다. 5선을 하셨죠. 무엇보다 지지자들 눈 그리고 국민들의 눈에 좀 띈 게 법무부 장관 재직하면서였어요. 네, 그렇죠. 사실 추윤 갈등이라고 프레임이 씌워졌던 윤석열과의 전쟁이었죠. 그렇죠. 윤석열 총장과 거의 정면으로 충돌을 굉장히 여러 차례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지층으로부터는 굉장히 강단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반면에 지지하지 않는 층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뭔가 좀 너무 세다. 내지는 조국 편을 든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좀 씌워지기도 했었죠. 실제 제 주변에서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지하지 않는 쪽들이 좀 더 많은 이유가 그런 거죠. 어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렇게 좀 검찰과의 갈등을 통해서 보수층들이 많이 이렇게 떠나갔던 그런 현상들 때문에 사실 제가 여론을 봐도 커뮤니티 같은 데 여론을 봐도 추미애 장관을 많이 미는 분위기가 있으면서도 추미애 장관은 반대파가 많아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선명성은 있지만 확장성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저희가 이제 20대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는 게 역할인데 혹시 동현 씨 주위의 20대 분들은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는 사실 인지도를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법무부 장관 되면서 검찰개혁과 맞서고 이제 검찰들과 맞서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 이렇게 싸우셨던 그런 프레임 속에서 추미애 전 장관님께서 알려주셨지 사실 그전에는 정치에 관심 있는 저희 20대들 외에는 잘 이제 인지도가 좀 낮았던 게 사실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추미애란 사람이 20대들에게도 알려지게 된 건 추미애 윤석열 갈등 때문인데 그런데 그거 말고도 한 가지 좀 임팩트 있는 사건이 있었던 게 그 추미애 전 장관님 아들분 네.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 병장의.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좀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 그때 상당히 20대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병역 이슈는 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니까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또 그게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아쉽죠. 그런 부분들이 이게 명확하게 좀 소명이 언론에서 또 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대들 머릿속에는 뭔가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싸운 사람 그리고 뭔가 아들 문제 이렇게만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좀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반면에 지금 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추미애 전 장관은 추윤 갈등의 그런 프레임 속에서 어쨌든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시면서 했던 그런 결단력, 실행력으로 이재명 지사와 같은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층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의 속마음 네. 그리고 간절한 그런 마음들을 좀 잘 대변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어왔던 그런 개혁 드라이브들을 이제는 좀 더 힘있게 밀어붙일 사람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도 그런 의미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이라고 하면 추미애 장관이 어쨌든 기존의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5, 60대 네. 한테는 지지를 받지만 민주당이 아닌 층들 그리고 2030 한테까지 지지를 받아야 지지율이 훨씬 더 올라갈 텐데 그렇죠.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 네. 아니냐의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뒤에 말씀드릴 이제 후보들 중에서는 중도층을 많이 끌어안는 후보가 있는 반면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대선 그 경선 과정에서 20, 30대 표심을 어떻게 또 보수층을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진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굉장히 핫한 인물이죠. 네. 추미애 장관보다 어쩌면 더 핫한 인물인 이재명 네.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이재명 지사는 이슈 메이커죠. 핫한 인물이시죠. 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을 갖고 계셨나요? 저는 일단 학교가 성남이었어요. 성남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많은 그런 결과물들을 보고 자랐고 또 제가 경기도에 오래 거주했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로서의 업적들을 많이 봤죠. 특히나 저는 의료 쪽에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료원 그리고 아주대병원에 닥터헬기가 도입된 그것도 이재명 지사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감명을 느꼈습니다. 저는 약간 반대편의 입장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 시장 하실 때부터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쇼맨십이 좀 뛰어나고 그게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을 좀 추진하는 면에서 약간 소통이 안 된다? 일방향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주의적 약간 파시즘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포퓰리스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고 물론 이제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 네. 반대편에서 보면 저거는 불통이다. 그리고 너무 본인만 옳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인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좀 센케 이미지였죠. 그렇죠. 단적인 예로 경기도지사 된 다음에도 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다그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지역화폐를 적극 추진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연구를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 화폐는 저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써야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고 이 과정에서 유통 대기업의 매출은 줄고 중소상공인의 매출이 느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물론 지금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굉장히 처음에 좀 밀어붙이려다가 반발이 있었죠. 그렇죠. 네.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명한 건 성남시장 하면서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하면서도 그렇고 행정 성과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거고 그렇죠. 또 그 결과로 대선 후보까지 네. 유력한 대선 후보까지 된 건데 뭐 공약 이행률만 봐도 그렇고요.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밑바닥부터 올라오시면서 산재도 겪으시고 검정고시로 통과하셔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었죠. 성남시에서 쭉.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수성가로 볼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슈 선점을 굉장히 잘해요. 뭐 예를 들어서 수술실 CCTV 설치 네, 또 그렇고 그 계곡에서 불법 영업하는 그런 불법 구조물들 철거한 것도 그렇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기본소득도 그렇고 다들 국민들이 그냥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슈들을 굉장히 빨리 캐치하고 굉장히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야 이재명 시원하네, 그쵸. 이재명 일 잘하네, 이재명 우리 마음을 잘 읽네 이런 평가를 좀 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20, 30대가 그런 면에 반한 것 같아요. 시원시원한 드라이브.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도 바라는 건 그거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당원들이 바라는 것도 그건 것 같아요. 현 정부가 개혁의 드라이브를 가기 위해 길을 깔아놓았다면은 이제는 다음 대선 후보가 나와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마치 그런 확실하게 거죠. 밀어붙여야 된다. 그렇죠. 이런. 저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에 비유하고 싶어요. 조국 전 장관께서 그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으셨다면은 추미애 장관님은 그걸 몰고 가셨죠. 추다르크. 그런 이미지를 아마 이재명 후보에게 바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적폐 청산하고 네. 또 그래도 좀 나라다운 나라라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수고했으니 네. 그 다음 몫은 뭐 이재명처럼 좀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네.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한쪽에 있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좀 이재명 지사 관련된 논란도 좀 있죠. 그렇죠. 얼마 전에 정세균 후보께서도 언급하셨었죠. 그런 스캔들 논란이나 사실 이게 검증은 다 됐거든요. 검증이 다 됐나요? 그 스캔들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뉴스가 아주대병원 가셔서 이제 그 특정 신체부에 점이 있다는 그 의혹을 해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이슈가 한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예방주사 맞듯이 네.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상 해명할 기회를 얻긴 했는데 좀 치명적인 것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형수 욕설 논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도 물론 그 전후 사정을 들어보면 아 진짜 좀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었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에서는 가족한테 그렇다고 욕을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음주운전 전과라던가 치명적인 사실 전과죠. 그렇죠. 뭐 검사 사칭 관련해서 처벌받은 전과 등이 있다 보니까 저도 민주당원이면서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기가 좀 꺼려졌었고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이제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서 혹시 대선 후보로 뽑혔는데 이게 대선에서 터져서 지면 어떡하지? 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은 불안불안한 면들이 있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지지도가 1위라는 것은 기대하는 면이 있지 않아서 그럴까라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결국 대권 지지율에서 1, 2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게 이게 진짜 맷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온전히 해명 안 하고 그냥 뭉갠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든 아니든 간에 그 숱한 의혹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보면 앞으로 뭐 흔들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평가했었을 때 지난번 대선에는 너무나 네거티브한 전략들을 많이 펼쳤는데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이번에 너무나 좀 많이 바뀐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재명을 다시 지지하고 싶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쵸.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나오면 투표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요소 중에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그 전에 보였던 어떤 약간의 가벼움이랄까 그리고 또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아진 것 같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받았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더 다듬어지면 좀 더 안정적인 우리 민주당의 후보 그리고 나아가서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기대 반 또 약간 걱정 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너무 걱정했던 게 이 사람이 너무 강골이라서 국민의 목소리를 못 들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기본소득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본소득 말바꾸기 이게 진정한 일꾼의 자세.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본 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들이나 법들이 시대적인 부름에 따라서 바뀌고 계속 보정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바뀌면 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입장도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어필을 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연해진 거죠. 네. 유연해진 거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좀 읽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씩 완성이 돼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기대가 많이 되는 후보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20대들의 여론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친구들이 보인 반응은 약간 좀 골치거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보니까 이재명 지사 뭐 일은 잘할지 모르지. 근데 너무 논란이 많고 좀 한편으로는 약간 필리핀의 두테르테 아시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결과를 내지만 굉장히 한편에서는 비판도 받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가? 그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20대들 중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그런 추진력 내지는 행정력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선 반대로 걱정하는 그런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저도 제 20대 이야기를 이제 주변 20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모든 20대의 생각을 대변하고 또 제 주변의 모든 20대들의 표본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 주변의 20대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성남 쪽에서 거주했었다 보니까 학교를 다녔었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호의적인 측면이 되게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은 정말 일은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려던 보수층들에게도 이재명이라면 그래도 한번 뽑아줄만 하다라는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좀 신기한 게 보수 쪽에서도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이론을 세워봤는데 우리나라 보수적인 분들 중에는 약간 그 박정희 대통령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계시죠.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뭐 보여준 행정 업적이라거나 내지는 업무 태도가 뭔가 밀어붙이기식. 그게 이제 진보적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주저하게 되는 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래 저렇게 시원시원하게 해야지. 그런 지지가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특이한 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는 게 좀 이제 마음이 아프고 조심스럽지만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30, 40대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은 30, 40대가 이재명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특히 보수층이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박정희의 향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던 걸 본 걸로 기억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논란을 우리 같은 정치 고관여층은 많이 알고 있지만 중장년층은 생각보다 잘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저기 해경군 김씨 의혹이나 아니면 형수 뭐 욕설 논란 이런 것도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 경기도지사 그 경선 때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관심을 크게 갖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논란을 잘 몰라요. 근데 이 논란이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정치적인 무당층에 가까우신데 엊그저께 이게 교회 집사님들하고 어디를 갔다 오시더니 야 이재명이 뭐 그런 논란이 있더라. 근데 이거 정말 이렇게 뽑아도 되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 논란들이 지금 중장년층한테 조금씩 퍼지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들이 점점 더 알려지면 수면 위로 올라오면 대선 때 가서 오히려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분명히 짊어져야 될 짐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분명 네거티브한 공격들로 돌아올 것이고요. 실제로 당내 경선에서도 벌써 네거티브가 펼쳐지고 있죠. 조금씩 뜨거워지더라고요. 네. 약간 이거는 지금까지 의견과 상반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거티브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이슈가 될까라는 의견도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일단 윤석열, 상대 후보인 윤석열도 가족, 아내와 처에 대한 의혹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이재명 지사가 주목받은 이유가 청렴함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어떤 그런 성품 때문에 주목받은 게 아니라 행정력, 그렇죠. 그리고 소통 이런 측면 때문에 인지도를 쌓은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주 브랜드가 그런 쪽이 아닌데 이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인품이나 아니면은 의혹들에 대해서 네거티브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까지 파급력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반론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윤석열에게 들이대는 잣대처럼 이재명 지사도 분명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의견들이 또 있긴 있죠.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각종 의혹과 네거티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 그가 대권을 거머쥘 수 있느냐 여부가 판가름 나겠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 이런 정치 이슈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게 된 계기가 세월호 사건,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스텔라 데이지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정부가 사실 탄생한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고 그런 검찰 개혁을 완수하자는 의지 때문에 그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던 건데, 한편으로는 이 이슈들이 더 시원하게 까발려지길 원하는 그런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지사나 추미애 전 장관한테 이렇게 기대를 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세균 후보입니다. 네. 사실 스펙만 보면 가장 화려한 후보죠. 그렇죠. 다선 의원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고 국회의장도 하셨고 그렇죠. 국무총리까지 하셨는데 요새 정세균 후보가 젊은 층한테 조금 인지도를 얻게 된 계기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틱톡 영상 있어요. 그 힙합. 맞아. 광주 가서 찍었다는 꾸미고 해가지고 틱톡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생각보다 지지율은 안 나오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선별 지급, 그 재난지원금 대해서 선별 지급이 있다, 그런 이슈 때문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은 자신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책을 어필하기보다는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상대 후보를 이기기 위해 어떤 네거티브 전략을 많이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그동안 했던 여러 직책들에 비해서 지지율이 낮고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지도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수를 던지는 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임금 3년 동결하겠다. 네. 이 얘기를 했는데 젊은 층한테 이게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젊은 층은 공정하게 노력해서 얻은 거에 대해서 건드리거나 국가가 개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당신이 뭔데 대기업 임금 3년을 동결하냐.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의 영린을 건드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틱톡 영상 같은 경우도 좀 뭔가 어색해요. 젊은 층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뭐랄까 좀 마치 50대 부장님이
젊은 사원들 웃기려고 깔깔 유머지 외워가지고 아재 개그. 그렇죠. 그런 거 하는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기보다는 뭐야 이 사람 이런 식으로 반응을 자아내는 거죠. 그런 어떤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 20, 30대와 오히려 공감을 하기보다는 20, 30대를 더 멀어지게 하는 행동들이 아닌가. 그거는 모든 후보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 우리를 진짜 모르는구나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생각도 그런 듭니다.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왜 대통령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위성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건데, 그냥 가장 높은 자리 빼고 다 해봤으니까 이제 대통령만 해보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출마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정세균 후보가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친노 인사라는 거 있죠. 근데 그것 말고 따로 뭐 와닿는 정책이 있나?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일단은 뭐 특정 후보를 어떤 비하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 민주당 지지자로서 정세균 후보에 대한 실망이 많이 컸던 게 재난지원금이 가장 컸습니다. 선별지급 80%. 그 선별지급 80%에 대해 실망이 제일 컸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확 떨어졌고 저도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잃게 됐거든요. 본인은 이제 경제 대통령을 컨셉으로 내세웠는데 정세균 후보가 정작 제시하는 경제 정책 중에서 젊은 층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게 딱히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그 팟캐스트 하시는 분 중에 최욱 씨라고 있거든요. 네. 매블쇼 나오시고 혹시 네. 아시나요? 아니요. 네. 모릅니다. 그분이 이제 본인 방송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떤 대선 주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평소 이미지와 다르게 굉장히 권위적이고 좀 고압적이어서 또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이게 정황상 사실 정세균 후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세균 후보의 강점 중에 하나가 온화하고 뭔가 두루두루 화합을 중시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는데 그게 큰 장점인데 이분이 국무총리도 하시고 당대표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본인의 장점이 조금씩 사라진 게 아닐까? 그리고 그게 대중들의 눈에 점점 띄게 되는 거 아닐까? 보이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 대권을 잡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정세균 후보가 가장 지지율의 피크치를 찍었던 게 국회의장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국회에서 탄핵 이전에 세균맨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그거는 대중들에게 진짜 먹혔죠. 네. 먹혔죠. 네. 근데 그때 이후로 탄핵이 끝나고 나서 점점 이렇게 국무총리부터 이렇게 점점 뭔가 모르게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저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층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갸우뚱하는 그런 정서가 좀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이분도 이제 굉장히 핫한 분인데 엄청 핫하신 분이죠. 네.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좀 예의 바르고 점잖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유능한 공무원 스타일이라고 할까? 네. 전남도지사 할 때도 실제로 그런 이미지로 2위인가 그 도정 잘하는 사람으로 2위인가 뽑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잘했고 네. 실제로 총리 할 때도 일 잘하셨어요. 맞아요. 뭐 대정부실이 할 때도 굉장히 잘 대처하시면서 네. 이낙연 어록까지 네. 만들어졌고 뭐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뭐 말이야 뭐 엄청 잘하시죠. 그렇죠. 이분이 사실 그 처음에 총리 지명됐었을 때 저는 유시민 이사장님이 총리 지명이 된 줄 알았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총리로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수락하실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딱 머리 스친 사람은 유시민 이사장이었는데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지명됐다길래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총리 지명받고 올라가는 길에서도 되게 소탈한 모습을 많이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시끄러울까봐 통화 많이 하니까 뭐 KTX 그 중간 좌석에 가셔갖고 나가서 있는 그 좌석 있잖아요. 거기 간이 좌석에 앉아서 올라가는 모습도 많이 찍혔었고 그런 대중적인 이미지였는데 왜 이렇게 추락하셨을까요? 지지율이 하락된 이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만 해도 친노라고 볼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당시 노무현 네. 후보의 대변인 역할도 했었고 그렇죠.
또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했고 네. 하면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정부랑 궤를 같이 하는 인물이다 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018년에 총리 지명됐을 때도 지지층 내부에서 전혀 반발이 없었죠. 그렇죠. 딱 총리 때까지 이미지가 너무 좋았죠. 그렇죠. 그 이후로는 점점 하락세를 타고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하락세를 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1순위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 썰이 있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 시절에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반대했다는 썰. 그런 썰이 있었는데 그 썰이 얼마 전에 실제로 밝혀졌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본인 워딩으로는 네. 조국 장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우려를 대통령께 전달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죠. 또 한 가지 이슈는 이제 그 촛불 정신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흔드시는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어떤 그것은 우리 민주당의 잘못이다라는 워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자들의 마음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슈는 역시 이분도 선별 지급이 논란이 쌓인 재난지원금 지원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의견인데 사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한 시점은 사면 논란이었어요. 아, 그걸 네. 까먹었네요. 네. 그래서 사면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조국 장관 관련된 사태 이슈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또 사과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지층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중도층이나 내지는 보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저렇게 말해 주니까 좀 마음이 풀리는 측면이 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지층 입장에서 이거 뭐지? 라고 했던 계기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면서부터였죠. 그 논점이 사실은 그 의도가 뭔지는 조금은 알겠어요. 보수층을 이렇게 같이 결합시켜서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그런 세력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사면에 대한 논의를 하는 순간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탄생의 어떤 배경을 싸그리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결국에는 박근혜 탄핵 사건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그 탄생의 어떤 배경 같은 거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그런 이미지가 좀 강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여부를 갖고 만약에 입장이 갈린다면 그게 저 사람 저런 입장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야 저거는 진짜 우리 촛불 정신에 위배되는 건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거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 그리고 나아가서는 헌법에 대해서도 이거는 국민들이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당장 나오는 거죠. 탄핵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수감된 지 이제 2년 네. 정도 됐는데 그 당시로서도 네.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지지층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고 봐요. 그 별명 있으시잖아요. 엄중 선생님. 그렇죠. 네. 정치인이라고 하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딱 적절한 타이밍에 의제를 던지고 또 이슈를 선점하고 또 행보를 보이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신중한 태도가 이제 그 이낙연 지사가 총리를 할 때는 굉장히 큰 강점이었지만 그렇죠. 그 이후에 당대표를 하고 또 대선을 준비한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꾸물거리는 듯한, 그리고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듯한, 그게 이제 사면 논란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총리로서 실무자로서는 굉장히 좋지만 과연 대선 후보로서 나아가서 대통령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 자체가 사실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열린공감TV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지금 좀 이렇게 고소고발이 오가는 상태에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커넥션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분도 사실은 많은 게 사실이죠. 이재명 지사와 비교했을 때 이낙연 후보가 열성 지지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코어 핵심 지지층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뭐 손가락 혁명군이라 그래서 비판도 네. 많이 받았고 하지만 어쨌건 이재명이 대통령 하는 거 꼭 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대통령 하는 거 꼭 보고 싶다. 이 사람 꼭 대통령 만들어야겠다라는 핵심 열성 지지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뭐 약점 중에 하나고 또 마지막으로는 색깔이나 비전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딱 너무 중립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라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요즘의 행보를 보면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에서 내려온 이후에는 20대들의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좋다, 싫다 이런 게 있는데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그 사람 그냥 뭐 예전에 총리했던 사람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지지율도 그에 따라서 더 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다 후보들을 봤을 때 저는 나뉘는 게 뭐냐면은 추미애 이재명 대 정세균 이낙연 이런 구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뭐 컷오프에 간당간당하신 그렇죠. 분들이죠. 네. 중량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그래도 그냥 지나가면 아쉬울 그런 네. 후보들인데 먼저 박용진 후보예요. 네. 네, 박용진 후보는 원래 민주당 출신이 아니었죠? 그렇죠. 본인도 민주당 출신이 아닌 거를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이분이 뜬 건 민주당 안에서 뜬 거는 유치원 3법을 발의하면서 확 떴었죠. 그렇죠. 원래 이분이 이제 진보정당 출신이었는데 네. 2011년에 뭐 혁신과 통합 네. 하면서 민주통합당에 출범할 때 같이 넘어오셨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방금 유치원 3법이나 아니면은 뭐 이건희 차명계좌 뭐를 밝히는 TF 활동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냈죠. 그렇죠. 사실 근데 그거 외에는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후보이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용진 후보가 이번에 지지율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5%를 넘었거든요. 정세균 후보나 추미애 후보보다 더 많이 나온 지표들도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분이 민주당 정치인 치고는 굉장히 생각이 유연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그 대북전단 논란 있을 때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이분은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비판도에도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북한 김여정에 대해서 대북전단 하나로 그렇게 생각이 바뀔 만한 니들 상황이 참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냐 좀 반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의외로 20대들 그리고 중도 보수 분들에게 먹혀요. 그런 스탠스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부분은 동의 안 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라고 반성을 하셨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런 지지율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반대로 핵심 지지층들이 빠져나간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죠. 대표적인 지금 언급되는 사람 중에 조홍천 의원, 금태섭 의원, 박용진 의원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왜 민주당에 있냐 뿌락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로 핵심 지지층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태섭까지 네. 해서 4명이 조금 박해라고 해서 상당히 좀 자당에게는 박한 의원들인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쓴소리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우리가 좀 더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외연을 넓히는 게 중도 나아가서 보수까지 끌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30, 40대 말고 20대까지 포용하려는 그런 노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반대 목소리 내고 옛날에 과거의 안철수처럼 그렇게 하는 것까지 포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스탠스 이 정도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우리 민주당에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박용진 후보가 선전하는 것도 또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반대 의견을 가지는 게 어쨌든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에 통합해서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 인물들이 민주당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네 분 아까 말씀하신 그 네 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걔를 달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좀 외면받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치는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뭐 누가 틀렸다 맞았다 이거 이렇게 판가름하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우리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양승조 후보. 네. 양승조 후보는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충남도지사 하셨죠? 네, 어려운 상황에서 충남도지사에 당선이 되셨었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제 충청남도에서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네. 이분은 좀 뭐 생각나는 부분이 있나요? 눈에 띄는 부분이 있나요? 양승조 후보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생각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생각나는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이분이 국회의원 나오실 때 2016년 총선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 중도 사퇴 안 한다. 임기 계속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나왔는데,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안희정 지사가 날아가고 하면서 갑자기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나오신 거죠. 공천이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조금 쎄하다? 왜냐면 지금도 충남도지사 하시다가 뭐 그만두지는 않으셨지만 대통령 나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그냥 직업 정치인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들어요. 약간 김두관 후보의 그림자와 좀 맞닿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과거에 김두관 후보가 그렇게 해서 엄청 공격, 비판을 당했죠. 경남도지사 시절에 그렇죠. 네, 2년만 하고 그만두신 다음에 바로 출마하셨던.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양승조 후보님께는 죄송하지만 많이 후한 점수를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최문순 후보인데요. 최문순 후보는 굉장히 사실 많이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죠. MBC 사장도 하셨었고, 네. 또 강원도지사를 오래 하셨어요. 그 강원도지사를 한 게 또 압도적인 지지율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간당간당한 표차로 강원도지사를 계속 유지하셨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거의 지금 11년째? 36, 37, 38년이니까 2011년부터 계속 하고 그렇죠. 계시죠. 예, 예. 이제 만 10년이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본인이 굉장히 소탈한 측면을 많이 강조하세요. 네. 막 자기 스스로 불량감자다, 강원도 불량감자다. 네. 또 뭔가 외양을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네. 그렇게 한 면 때문에 강원도 내에서도 평가도 좋고 또 당내에서도 평가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딱 거기까지만인 것 같아요. 대선 후보로 나오시긴 좀 그냥 강원도지사 계셨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강원도 지역 계속 지키고 계신데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분석인 게 소탈한 면은 물론 매력이지만 네. 대통령으로서의 매력이나 자질, 역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죠. 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죠.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무리한 공약이라고 들었던 게, 제가 사실 요새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후보자 경선 토론을 못 봤는데 제가 딱 틀었을 때 최문순 후보께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 것인 게 전국에 있는 모든 국공립대학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면제하겠다라는 무리수인 정책을 내셨는데 이걸 김두관 후보와 같이 가시더라고요. 이 면을. 그래서 저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얘기하면서 강원도는 가장 가난한 도인데 이걸 해내고 있다, 강원도 내 대학들은, 이러면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이게 실행 가능한 공약일까, 젊은 층들에게 와닿는 공약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역풍을 좀 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오히려 만약에 집권하시게 된다면은 밑에 있는 산하 공무원들, 장관들에게 더 반발을 사지 않을까 하는 좀 조심스러운 우려를 좀 나왔습니다. 좀 이슈가 됐던 게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최문순 지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제 경선 토론할 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뭐라고 썼나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썼어요.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관계가 좀 경색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또 일하면서 뭐 평화를 이루어가고 싶다라는 그 내용 자체는 옳을지언정 그게 젊은 층들한테는 약간 저 사람은 너무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유화적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낳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 대북 정책이 우리가 북한을 품고 나가야 돼요, 언젠가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정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 타이밍에 지지층들의 어떤 정서를 갈라놓을 수 있는, 또는 지지층이 아니더라도 보수들과 그런 화합이 아닌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쓰셨어야 했나라는 게 정말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두관 후보인데요. 네.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애증의 후보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남도지사 그때 당선됐을 때 기적이라 그랬거든요. 네. 군수 출신이니까. 그쵸. 군수 이전에 이장 출신이셨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이제 2012년에 그만두고 네. 나왔을 때 문재인 후보 엄청 공격했어요. 뭐 그때 슬로건이 문재인으로 질 것인가 김두관으로 이길 것인가 뭐 이런 거여가지고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행자부 장관을 하셨었는데, 네, 행정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하셨는데 행정자치부 장관. 그렇죠. 그랬는지 이제 마치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비판하는 네. 그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야, 너 경남도지사 뛰쳐나온 것도 짜증나는데 이렇게까지 등에 칼을 꽂나? 이런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있었죠. 이분의 경력만 보면은 이분이 진짜 레알 친노의 길을 걸으신 분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이분의 공약집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노무현 대통령이 계세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친노의 정신을 많이 이제 강조하고 계신 분인데 글쎄요, 지금 그때까지 행보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분이 다시 와서 친노를 강조하신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죠.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지자 입장에서 좀 마음이 풀렸던 건 작년 총선 때 원래 이분이 김포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었는데 당이 경남이 어렵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니까 경남에서 출마를 하셔서 간신히 이겼어요.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과거처럼 뭔가 이제 본인의 당선을 앞세우기보다는 당 나아가서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진정성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호감도가 증가하긴 했으나 그래도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는가는 조금 의문인 거죠. 또 사실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게 이분이 만약에 대선에 나가신다 그러면 또 국회의원을 중도 사퇴하시고 그래야겠죠. 경남도지사 그때 사퇴하면서 결국 됐던 게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였죠. 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진주의료원 문 닫는 것까지 이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경남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라면은 이분이 국회 자리를 한 자리라도 더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중간에 이광재 후보는 정세균 후보랑 단일화를 이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뤘죠. 지금까지 총 1번부터 9번까지 이광재 후보 제외하고 8명에 대해서 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저희 개인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네. 20대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의견 네. 그리고 스탠스를 좀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주요 후보들에 대한 뭐 좋게 얘기해서 좀 날카롭지만 한편으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냥 저희가 그래야 한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그렇다라는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정책적인 측면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주요 정책들 중에 혹시 어떤 후보의 정책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 이건 지지를 떠나서 혹시 그런 정책이 있으신가요? 그게 저는 좀 문제라고 보는 게 네. 딱히 생각나는 정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 아직 대선에 본격적으로 네. 들어가진 않아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선이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한 6개월? 네. 6개월은 아니군요. 한 7, 8개월 정도 남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맨날 계속 주장을 했으니까 네. 그거 제외하고는 뭐 추미애 후보도 그렇고 뭐 이재명, 이낙연 후보도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랄 게 딱히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홍보에 있어서 약한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들어요. 그렇죠. 그게 또 인지도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정책들을 사실 많이 살펴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보건의료인으로 있으니까 그런 정책들의 직격탄을 맞는 직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봤을 때 추미애 의원 공약집을 봤었을 때 저소득층 중증 질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병원의 확대, 이 공약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메르스도 겪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이재명 지사는 사실 이 공약집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분은 모든 의료기사들을 통합해가지고 공정의료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모든 의사들,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뭐 치과의사, 뭐 한의사 이런 애들 포함해서 의료기사들까지 연합을 만들어갖고 이분이 실제로 하셨던 그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어떤 의료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정책들이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아야 네. 거기에 따라서 지지 여부를 또 결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물론 이제 당내 경선 중이기 때문에 많이 못 알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가 선정이 되고 상대 후보랑 경쟁이 들어갔을 때 이런 우리의 장점들 정말 중요한 그런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들을 잘 홍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민주당 당원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의힘을 찍을 수 있냐 아니면 다른 야당을 찍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민주당이 어떻게 다시 집권을 하게 됐는지부터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 중요한 안건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세월호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세월호에 너무 아픔을 많이 겪고 그걸로 인해 정치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민주당에 나왔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찍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펼쳐왔던 모든 개혁 법안들, 입법 드라이브들이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7년만큼 뭔가 내가 이 사람을 꼭 뽑고 싶다 하는 사람은 저는 솔직히 없어요. 그리고 제 주위 20대들 반응도 비슷해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트럼프의 경우에도 봤고 또 이명박 대통령 때도 봤듯이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걸 목격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민주정부를 위해서는 설사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내 생각과 다른 정책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꿔나가는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무조건 나는 싫어. 나 안 뽑아. 기권할 거야. 라는 거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무를 붓기보다 이제 숲을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대들 그리고 이제 저희도 20대니까 네. 20대들의 생각을 좀 나눠봤는데 대선 후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지층뿐만 아니라 소망하기로는 이제 대선 후보와 네. 팀에도 좀 전달이 돼서 5060 세대, 3040 세대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20대까지 품어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렇죠.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원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